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메마른 들판을 가로지른다. 1951년 1월 한반도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무거운 군화 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밟는다. 한 발 또 한 발. 리듬을 잃은 발걸음들이 뒤엉켜 불규칙한 박자를 만들어낸다. 하나, 둘, 하나, 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구령소리. 이준호 하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사흘째 제대로 쉬지 못한 행군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12명의 병사들, 그들의 숨소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공중으로 흩어진다. 분대장님,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20살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훔치던 막내였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온다.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온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25자.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배낭 속 얼어붙은 주먹밥이 돌덩이처럼 느껴진다. 박상병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분대장님, 본대와 떨어진 지 이틀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많이 묻어났다. 교사 출신인 그에게 전쟁은 너무나 낯선 현실이었다.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손에 이제는 차가운 에밀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 무게가 하루하루 더 무겁게 느껴졌다. 저기 연기가 보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언덕 너머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이다. 그러나 너무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총 걸어. 조심해서 접근한다. 철컥, 철컥. 놀이새가 당겨지는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른다. 12명의 병사들이 전투 대형으로 흩어졌다. 611자.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초가집들은 반쯤 불에 타 있었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며칠 전 이곳을 휩쓸고 간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박상병의 욕설이 터져 나왔다. 시체들 사이에는 민간인들도 섞여 있었다. 노인, 여자, 그리고 아이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견딜 수 없는 광경이었다. 생존자를 찾아봐. 혹시 모르니까. 병사들이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다. 무너진 집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소리, 잔해를 들어 올리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운 마을에 메아리 쳤다. 그때였다. 여기 누군가 있습니다. 김일병의 다급한 외침에 모두가 달려갔다. 무너진 초가집 한쪽에서 늙은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준호가 물통을 꺼내 할머니의 입에 대어주었다.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떴다. 중공군. 3일 전. 모두 죽였어. 말을 끝내지 못하고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준호가 조용히 할머니의 눈을 감겨주었다. 634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시체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다.
땅은 꽁꽁 얼어 있어 제대로 묻어줄 수도 없었다. 그저 잔해로 덮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분대장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상병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갈 힘도 없었고 어둠 속에서 행군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불은 피우지 마. 연기로 위치가 노출될 수 있어. 병사들이 그나마 온전한 집 하나를 찾아 들어갔다. 벽에는 총탄 자국이 가득했지만 지붕은 남아 있었다.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감사했다. 차가운 주먹밥을 씹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물도 얼어 있어 입에 머금고 녹여 마셔야 했다. 기밀병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향 생각이 났을 것이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623자. 한밤중 보초를 서던 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대장님, 북쪽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멀리서 횃불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중공군이었다.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중대 규모는 되어 보였다. 조용히. 절대 소리 내지 마. 준호의 명령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횃불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중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병사들의 손이 소총을 꽉 쥐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떨렸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중공군은 마을을 그냥 지나쳐갔다. 이미 수색을 끝낸 곳이라 판단한 모양이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4시에 출발한다. 모두 교대로 보초 서고 쉬어라.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중공군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후퇴로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떻게든 돌아서 가야 했다. 지도를 펼쳐놓고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길을 찾았다. 638자. 새벽이 되자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중공군을 피하려면 큰 길을 버려야 했다. 가파른 산길에 병사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조금만 더 힘내라. 고개만 넘으면 된다. 준호의 격려에도 병사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때 박상병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멈춰섰다. 앞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였다. 아이의 울음소리.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박상병의 경고에도 준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길가에 쓰러진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린아이가 여인을 흔들며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준호가 다가가자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뒤로 물러났다. 괜찮아. 우리는 국군이야. 해치지 않아. 준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615자. 여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총상이었다. 아마도 며칠은 된 것 같았다. 아이는 그동안 죽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 합니다. 박상병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눈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물이라도 좀 줘. 김일병이 물통을 건넸다.
준호가 아이에게 물을 내밀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마셨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사례가 들렸다. 준호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것 같았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건빵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건빵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분대장님,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박상병이 다시 재촉했다. 준호는 일어섰다. 그런데 아이가 준호의 바지를 잡았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642자. 준호는 그 작은 손을 잡았다. 차갑고 여린 손이었다. 아이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미안하다. 우리도 가야 해. 준호가 손을 빼려 하자 아이가 더 세게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분대장님, 박상병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중공군이 가까이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준호는 결심했다.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준호의 목을 꼭 감싸 안았다. 미쳤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박상병이 항의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내가 책임질게. 출발한다. 병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아이를 업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따뜻하고 작은 숨결이었다. 전쟁 속에서 만난 생명의 온기였다. 598자. 고개를 넘자 아래쪽으로 계곡이 펼쳐졌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강이 나올 것이었다. 강만 건너면 아군 지역이었다. 저기 다리가 보입니다. 김일병의 외침에 모두가 속도를 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다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폭파된 흔적이 역력했다. 젠장. 욕설이 터져나왔다. 우회로를 찾아야 했다. 준호는 지도를 다시 펼쳤다. 다음 다리까지는 20km. 하루는 더 가야 했다. 아이가 준호의 등에서 잠이 들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아이를 더 단단히 업었다. 이 작은 생명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어디선가 포성이 들려왔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등에 업힌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준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631자.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강물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얼지 않고 흐르는 물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야영합니다. 준호의 명령에 병사들이 주변을 수색했다. 강가의 바위 틈에 숨을 곳을 만들었다. 아이를 내려놓자 아이가 눈을 떴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괜찮아. 여기 있어. 준호가 아이를 안심시켰다. 김일병이 남은 건빵과 물을 가져왔다. 아이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일병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순이, 순이라고 부르자. 순이요? 왜 순이입니까? 순수하게 살아남았으니까. 병사들이 피식 웃었다. 전쟁터에서 듣는 첫 웃음소리였다. 순이도 병사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끼는 것 같았다. 준호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은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645자.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강물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차를 나갔다. 강을 건널 만한 곳을 찾아야 했다. 상류 쪽으로 500m쯤 가자 여울목이 나타났다. 물살이 약하고 폭도 좁았다. 하지만 물은 허리까지 찰 것 같았다. 이 추위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다. 돌아오는 길에 총성이 들렸다. 가까운 곳이었다. 준호는 뛰기 시작했다. 야영지에 도착하니 병사들이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중공군 정찰대입니다. 2명이 지나갔습니다. 박상병의 보고를 듣고 준호는 즉시 철수를 명령했다. 짐 챙겨. 지금 당장 움직인다. 순이를 업고 출발했다. 아까 찾아둔 여울목으로 향했다. 뒤에서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견된 것이다. 뛰어. 준호의 명령에 모두가 전력 질주했다. 순이가 준호의 목을 더 꽉 안았다. 무서웠을 것이다.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620자. 여울목에 도착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준호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관통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순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빨리, 모두 건너. 병사들이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 총성은 계속되었다. 박상병이 뒤를 돌아보며 엄호 사격을 했다. 강 중간쯤에서 기밀병이 미끄러졌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병사가 잡아주었지만 둘 다 휘청거렸다.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준호의 외침에 병사들이 악착같이 강을 건넜다.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다. 모두가 살았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대로는 얼어 죽을 것 같았다. 뛰어. 몸을 녹여야 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순이는 준호의 등에서 울고 있었다. 춥고 무서웠을 것이다. 준호는 순이를 더 꽉 안았다.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그 말이 진실이기를 준호 자신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강을 건넌 지 1시간이 지났다. 젖은 군복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은 옷이 움직일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순이는 여전히 준호의 등에 엎여 있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분대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불을 피워야 합니다.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체온을 잃으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저기 동굴이 보입니다. 박상병이 가리킨 곳에 산빛 아래 작은 동굴이 있었다. 준호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람이 막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해서 불을 피운다. 병사들이 흩어져 나뭇가지를 모았다. 성냥이 젖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불 주위로 모여들었다. 얼어붙은 손을 불 위에 대고 비볐다. 순이를 불 가까이 앉혔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준호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순이에게 덮어주었다. 분대장님도 말려야 합니다. 김일병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애부터 돌봐. 박상병이 배낭에서 마른 속옷을 꺼내 순이에게 갈아입혔다. 여자아이라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듯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 계속 데리고 갈 겁니까? 박상병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불꽃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아군 지역에 도착하면 고아원에 맡길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무사할까요? 박상병의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행군 속도를 늦추고 위험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한번 잡은 그 작은 손을 놓을 수 없었다. 612자. 불을 끄고 다시 출발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여전히 추웠다.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순이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었다. 작은 발걸음으로 열심히 따라왔다.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작은 마을이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정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박상병의 의견에 따라 2명의 병사를 정찰 보냈다. 30분 후 그들이 돌아왔다. 민간인들만 있습니다.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집 안으로 숨었다. 우리는 국군입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준호의 외침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정말 국군이요? 그렇습니다. 후퇴 중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노인은 준호 일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순이를 발견했다. 598자. 그 아이는 전쟁고아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지팡이로 한 집을 가리켰다. 저기 빈집이 있소. 거기서 쉬시오. 먹을 것은 많지 않지만 나눠드리겠소. 고마운 일이었다. 병사들이 빈집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지붕 아래서 쉴 수 있었다. 마을 안악들이 된장국과 보리밥을 가져다 주었다. 어머, 이 아이 불쌍하게. 한 아주머니가 순이를 보고 혀를 찼다. 따뜻한 물을 떠와 순이의 얼굴과 손을 씻겨 주었다. 깨끗하게 씻은 순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예쁜 아이였다. 우리 손녀와 같은 나이쯤 되어 보이는구먼. 아주머니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이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쟁 속에서도 인정은 살아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포성 소리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621자. 따뜻한 밥을 먹고 나니 모두가 졸음이 쏟아졌다. 교대로 보초를 서기로 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 순이는 준호 옆에 바짝 붙어 잤다. 작은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2시간쯤 지났을까?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모두가 깨어났다. 큰일 났소. 중공군이 온다고 합니다.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준호는 즉시 출발 준비를 명령했다. 순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가는 행렬이 이어졌다.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이 보따리를 이고 지고 걸었다. 우리도 저들과 함께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일병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간인들과 섞여 있으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었다. 피난 행렬은 느렸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었다. 준호와 병사들이 노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순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고맙소, 군인나리. 한 할머니가 준호에게 인사했다. 무거운 보따리를 대신 들어준 것이 고마웠던 모양이었다. 아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준호의 대답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빨리 가야 합니다. 박상병이 재촉했지만 행렬은 여전히 느렸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무서웠을 것이다. 순이도 준호에게 다시 안겼다. 고개를 넘자 아래쪽으로 넓은 벌판이 펼쳐졌다. 그런데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중공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준호의 명령에 피난민들이 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군대가 가까워졌다. 군복 색깔로 보아 중공군이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순이가 준호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준호는 순이의 입을 살짝 막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중공군이 모두 지나갔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안전합니다. 다시 가시죠. 준호의 말에 피난민들이 다시 길로 나왔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저기 절이 보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산중턱에 작은 절이 있었다. 피난민들이 절로 향했다. 스님이 나와 모두를 맞이했다. 들어오십시오. 비록 좁지만 함께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모두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절 마당에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았다. 스님들이 따뜻한 죽을 끓여 나눠주었다. 순이도 죽을 받아 먹었다. 배가 고팠는지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준호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먹었구나.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다. 밤이 깊어졌다. 절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웠다. 피난민들이 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였다. 울지 마라, 순이야. 곧 평화가 올 거야. 한 할머니가 손녀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이름이 같은 순이었다. 준호의 순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순이를 무릎에 앉혔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다. 전쟁이 앗아간 것이 너무 많았다. 새벽녘 종소리가 울렸다. 스님들의 예불 시간이었다. 피난민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오늘도 길을 가야 했다. 시주하신 것 감사합니다. 준호가 스님에게 인사했다. 스님은 순이를 보며 말했다. 그 아이에게 축복이 있기를.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다시 순이를 업고 출발했다. 피난민 행렬도 다시 이어졌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타났다. 피난민들은 동쪽으로, 준호 일행은 남쪽으로 가야 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피난민들이 아쉬워했다. 특히 순이에게 정이 든 아주머니들이 먹을 것을 싸주었다. 그 아이 잘 돌봐주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갔다. 순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처음으로 보는 작별 인사였다. 준호는 순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남쪽으로 계속 걸었다. 길은 점점 험해졌다.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병사들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박상병의 제안에 준호도 동의했다. 큰 바위 아래서 잠시 숨을 돌렸다. 순이도 지쳐 보였다. 작은 다리로 어른들을 따라오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 총성이 들렸다. 가까운 곳이었다. 모두가 긴장했다. 엎드려. 준호의 명령에 모두가 엎드렸다. 총성은 계속되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알 수 없었다. 10분쯤 지나자 총성이 멎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저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우회해야 합니다. 박상병의 의견에 따라 산 위쪽으로 올라갔다. 더 험한 길이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다. 순이를 업은 준호의 등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가야만 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저 멀리 임진강이 보였다. 강을 건너면 아군 지역이었다. 희망이 보였다. 저기다. 저기가 임진강입니다. 김일병이 흥분해서 외쳤다. 다른 병사들도 환호했다. 순이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해. 준호가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가 작게 미소 지었다. 하산하는 길은 가팔랐다.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해가 지기 전에 강에 도착해야 했다.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높아졌다. 다리가 있을지, 아군이 지키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폭파된 잔해만 남아 있었다. 이런. 박상병의 탄식이 나왔다.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없었다. 건너기에는 위험해 보였다. 강가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졌다. 병사들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순이는 준호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내일 아침 얼음 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의 말에 준호도 동의했다. 어둠 속에서 얼음을 밟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모닥불을 피울 수도 없었다.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추위를 견뎌야 했다. 분대장님, 이 아이가 걱정입니다. 김일병이 순이를 가리켰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대로는 저체온증에 걸릴 것 같았다. 준호는 자신의 군복을 벗어 순이를 더 감쌌다. 병사들도 하나씩 옷을 벗어주었다. 모두가 순이를 지키려 애썼다. 전쟁터에서 만난 작은 생명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다.
새벽이 되자 조심스럽게 얼음을 확인했다. 박상병이 돌을 던져보았다. 얼음이 깨지지 않았다.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며 테스트했다. 한 명씩 간격을 두고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의 판단에 준호도 동의했다. 한꺼번에 건너면 얼음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내가 먼저 건너보겠습니다. 박상병이 나섰다.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깨지지는 않았다.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한 박상병이 손을 흔들었다. 한 명씩 건너라. 간격은 10m씩. 준호의 명령에 병사들이 차례로 얼음 위를 걸었다. 김일병이 중간쯤에서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천천히. 뛰지 마. 준호의 외침에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걸었다. 다행히 무사히 건넜다. 이제 준호와 순이 차례였다. 순이를 업고 얼음 위에 섰다. 무게가 늘어나 얼음이 더 위험해 보였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순이가 준호의 목을 더 세게 안았다. 무서웠을 것이다. 괜찮아. 조금만 더. 준호가 순이를 안심시켰다. 그때 뒤에서 총성이 들렸다. 중공군이 나타난 것이다. 총알이 얼음 위로 떨어졌다. 빨리. 박상병이 소리쳤다. 준호가 속도를 높였다. 그 순간 발밑에 얼음이 갈라졌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준호는 순이를 앞으로 던졌다. 박상병이 순이를 받아 안았다. 준호는 갈라진 얼음 사이로 빠지기 시작했다. 분대장님. 김일병이 달려와 준호의 팔을 잡았다. 다른 병사들도 달려와 준호를 끌어올렸다. 온몸이 물에 젖었지만 살았다. 중공군의 총격은 계속되었다. 병사들이 엄호 사격을 하며 후퇴했다. 순이는 박상병의 품에서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628자. 강둑을 올라 숲으로 들어갔다. 중공군은 얼음이 깨져 따라오지 못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준호가 쓰러졌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불을 피워야 합니다. 김일병이 급하게 나뭇가지를 모았다. 이제는 적에게 노출되는 것보다 준호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 불이 타오르자 병사들이 준호를 불 가까이 옮겼다. 순이가 준호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다. 삼촌, 삼촌. 순이가 처음으로 준호를 불렀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준호가 간신히 눈을 떴다. 순이야. 준호가 미소 지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어린아이도 준호를 걱정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준호의 몸이 회복되었다. 일어설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다시 출발했다. 아군 지역까지는 아직 멀었다. 길을 가다가 총성이 들렸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다. 에밀 소총 소리였다. 아군이었다. 국군이다. 김일병이 흥분해서 외쳤다. 언덕을 넘자 아군 진지가 보였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멈춰. 누구냐? 초병의 외침에 준호가 대답했다. 육군 제3연대 이준호 하사입니다. 후퇴 중 본대와 떨어졌습니다. 초병이 확인 후 통과시켰다. 마침내 아군 지역에 도착한 것이다. 병사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김일병이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병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이만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대장이 나와 준호 일행을 맞이했다. 고생 많았네. 그런데 그 아이는 전쟁고아입니다. 후퇴 중에 구조했습니다. 연대장이 순이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야전 막사에서 따뜻한 국을 먹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순이도 배불리 먹었다. 볼이 빵빵하게 부푼 모습이 귀여웠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상병이 물었다. 준호도 고민이었다. 아군 지역에 도착했으니 약속대로 고아원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정이 들어버렸다. 내일 후방 고아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김일병이 아쉬워했다. 정들었는데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순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전쟁고아가 아니었다. 희망이고 생명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순이와 함께 있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했다. 순이도 그것을 아는지 준호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순이야, 삼촌은 군인이라 너를 계속 돌볼 수 없어.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꼭 찾아갈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으로 가는 트럭이 왔다. 다른 고아들도 여러 명 타고 있었다. 순이를 트럭에 태워야 했다. 안 가, 안 가. 순이가 처음으로 거부했다. 준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순이야, 잠시만이야. 삼촌이 꼭 찾아갈게. 준호도 눈물이 났다. 김일병과 다른 병사들도 눈을 붉혔다. 박상병조차 고개를 돌렸다. 결국 순이를 트럭에 태웠다. 트럭이 출발하자 순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작은 손이 점점 멀어졌다. 저 아이 잘 살겠죠? 김일병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면 정말 찾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준호는 빈손을 바라보았다. 순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손의 감촉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다시 전투에 투입되어야 했다. 준호와 병사들은 새로운 장비를 받고 출발 준비를 했다. 분대장님, 정말 순이를 찾아가실 겁니까? 김일병의 질문에 준호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그럼 꼭 찾아갈 거야. 그게 그 아이와의 약속이니까. 박상병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동의했다. 순이는 이제 그들 모두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출발 전 준호는 순이가 간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삼촌, 기다릴게요. 환청이었겠지만 준호에게는 진짜처럼 들렸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순이야. 삼촌도 꼭 살아남을게. 그리고 꼭 찾아갈게. 전선으로 향하는 트럭에 올랐다. 다시 전쟁터로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이유가 있었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출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성이 다시 가까워졌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다. 순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전선에 도착했을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성이 난무했다. 준호와 병사들은 즉시 전투에 투입되었다. 상계, 엄폐물 뒤로. 준호의 명령에 병사들이 흩어졌다. 중공군의 공격은 거셌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 중에도 준호는 순이를 생각했다. 고아원에 잘 도착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분대장님, 왼쪽. 박상병의 외침에 준호가 총을 돌렸다.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살아남아야 했다. 순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투는 사흘째 계속되었다. 고지를 빼앗고 빼앗기기를 반복했다. 사상자가 속출했다. 준호의 분대에서도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도 순이를 구했던 12명은 모두 살아있었다. 오늘 밤 역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병의 예측은 정확했다. 자정이 되자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물밀듯이 밀려왔다. 수류탄 준비. 준호의 명령에 병사들이 수류탄을 던졌다. 폭발음이 연달아 울렸다. 하지만 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백병전이 벌어졌다. 대검과 대검이 부딪혔다. 준호는 달려드는 적병을 개머리판으로 쳐냈다. 옆에서 김일병이 비명을 질렀다. 적의 대검에 어깨를 다친 것이다. 김일병. 준호가 달려가 김일병을 구했다. 적병을 쓰러뜨리고 김일병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피가 많이 흘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새벽이 되자 적이 물러갔다. 고지는 지켰지만 피해가 컸다.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위생병, 위생병, 외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위생병들이 뛰어다니며 부상병을 치료했다. 김일병도 응급처치를 받았다. 괜찮아? 준호가 물으니 김일병이 억지로 웃었다. 네,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대장님, 순이 생각이 나네요. 나도 그래. 준호도 전투 중에 계속 순이를 생각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전쟁이 끝나면 정말 찾아가실 거죠? 그럼 꼭 찾아갈 거야. 그때 전령이 왔다. 후퇴 명령이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밀려 다시 후퇴해야 했다. 부상병들을 부축하며 후퇴했다. 김일병은 팔을 다쳤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후퇴하는 길에 민간인들을 만났다. 그들도 남쪽으로 피난 가는 중이었다. 그 중에 고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녀님들이 있었다. 혹시 며칠 전에 고아원으로 간 아이들 아십니까? 준호가 물으니 수녀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고아원에 왔어요. 7살쯤 되는 여자아이도 있었죠. 말을 안 하는 아이. 순이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그 아이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어요. 처음에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고아원입니까? 부산 성모 고아원이에요. 저희도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준호는 고아원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전쟁이 끝나면 꼭 찾아가야 했다. 계속 후퇴했다. 서울을 다시 내주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전선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준호의 부대는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여기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대대장의 명령이었다. 낙동강이 뚫리면 끝이었다. 모두가 죽을 각오로 싸웠다.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던 준호는 북극성을 바라보았다. 순이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분대장님, 교대입니다. 박상병이 왔다. 준호가 막사로 돌아가려는데 박상병이 말했다. 저도 그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킨 생명이잖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의 희망이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전쟁터의 밤은 고요했다. 내일이면 또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평화로웠다. 605자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준호의 부대도 북진을 시작했다.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일병이 기뻐했다. 다친 팔도 거의 나았다. 모두가 희망을 품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 북진하면서 예전에 지나왔던 마을들을 다시 보았다. 폐허가 된 마을, 순이를 발견했던 그곳도 지나갔다.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가, 네, 그때 그 마을입니다. 박상병도 기억하고 있었다. 순이의 어머니를 묻어주었던 곳을 찾았다. 작은 돌무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준호는 묵념을 했다. 순이를 잘 키울게요. 약속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했다. 일진일퇴가 계속되었다. 이듬해 여름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말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김일병이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희망은 있었다.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준호의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살아남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1953년 7월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총성이 멈추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병사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웃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순이를 찾으러 갈 수 있었다. 분대장님, 언제 부산에 가실 겁니까? 김일병이 물었다. 다른 병사들도 궁금해했다. 제대 명령이 나왔다. 준호는 짐을 꾸렸다. 박상병과 김일병도 함께 제대했다. 다른 병사들은 더 복무해야 했지만 모두 준호를 배웅했다. 순이 찾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보러 가겠습니다. 병사들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모두 건강해. 작별 인사를 하고 부대를 떠났다. 박상병과 김일병이 동행했다. 세 사람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준호는 순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3년이 지났다. 순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컸을까? 말은 하게 되었을까? 분대장님, 혹시 순이가 우리를 기억 못하면 어떡합니까? 김일병의 걱정에 준호도 불안해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기억할 거야. 그 아이도 우리를 잊지 않았을 거야. 부산에 도착했다.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도시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성모 고아원을 찾아갔다. 언덕 위에 작은 건물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수녀님이 나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년 전에 이곳에 온 순이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수녀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혹시 군인 아저씨들이신가요? 그 아이가 계속 기다렸던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네, 맞습니다. 순이가 있습니까? 수녀님이 미소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순이야. 준호가 부르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커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순이었다. 순이가 책을 떨어뜨리고 일어났다. 삼촌. 순이가 뛰어와 준호를 안았다.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준호는 순이를 꼭 껴안았다. 정말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순이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박상병과 김일병도 눈을 붉혔다. 약속했잖아. 꼭 찾아온다고. 네, 믿었어요. 삼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예쁘게 자란 모습이었다. 수녀님이 다가와 말했다. 이 아이가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다렸죠. 군인 아저씨가 꼭 온다고 믿었어요. 준호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학교도 다니니?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삼촌처럼요. 준호가 놀랐다. 내가 선생님이었던 걸 어떻게 알았어? 삼촌이 저를 가르쳐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신기한 일이었다. 준호는 순이를 다시 안았다. 박상병과 김일병도 순이와 인사했다. 순이는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저씨들도 오셨네요.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너를 보고 싶었어. 박상병이 어색하게 웃었다.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랐다. 준호는 수녀님께 말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순이도 원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순이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날부터 준호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박상병과 김일병이 도왔다. 한 달 후 순이는 정식으로 준호의 딸이 되었다. 고아원을 떠나는 날 순이가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준호는 순이를 안아들었다. 전쟁터에서 잡았던 그 작은 손, 이제는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다. 1954년 봄, 준호는 순이와 함께 서울로 이사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둘에게는 궁전 같았다. 준호는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했고 순이는 근처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아빠,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순이가 새 책가방을 메고 뛰어다녔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첫 등교일 준호가 순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교문 앞에서 순이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전쟁터에서 처음 만났던 겁에 질린 아이를 떠올렸다. 잘 다녀와. 준호도 손을 흔들었다. 멀어져가는 순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저녁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글짓기를 칭찬하셨어요.
순이가 공책을 펼쳐 보였다.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준호는 순이의 글을 읽었다. 거기에는 전쟁터에서의 만남, 함께한 후퇴길, 그리고 재회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다. 우리 아빠는 전쟁에서 저를 구해준 영웅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예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이가 다가와 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마워서.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전쟁 이후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순이가 나를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순이다. 그 작은 아이가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으니까.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순이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다. 605자. 세월이 흘렀다. 순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많이 자라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다. 성적도 우수했다. 특히 과학 과목을 좋아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준호가 이유를 묻자 순이가 대답했다.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준호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꿈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박상병과 김일병이 서 있었다. 이제는 제대에서 민간인이 된 그들이었다. 오랜만입니다. 분대장님. 이제 분대장이 아니야. 그냥 준호라고 불러. 그들이 들어와 순이와 인사했다. 순이가 차를 대접했다. 많이 자란 모습에 두 사람이 감탄했다. 정말 예쁘게 컸네.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김일병이 손으로 키를 표시했다. 순이가 웃었다. 아저씨들도 많이 늙으셨네요. 야, 이 녀석? 우리가 그렇게 늙어 보여? 박상병이 농담으로 화를 냈다. 모두가 웃었다. 전쟁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쟁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삶. 박상병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일병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다. 순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박상병이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상병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학비에 보태라고. 우리도 순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준호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이 고집했다. 우리 모두의 딸이잖아. 그때 다 같이 지킨 생명이니까. 612자. 고등학교에 진학한 순이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중요해. 괜찮아요, 아빠. 꼭 의대에 가고 싶어요. 순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 모습에서 준호는 전쟁터에서 보였던 강인함을 다시 보았다. 대학 입시일이 다가왔다. 순이는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 시험을 치르는 날 준호가 교문까지 배웅했다. 떨지 말고 평소대로 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아빠. 최선을 다할게요. 순이가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교문 밖에서 기다렸다. 마치 전쟁터에서 작전을 기다리던 때처럼 초조했다. 시험이 끝나고 순이가 나왔다.
표정이 밝았다. 잘 봤어요.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합격 발표일 준호와 순이는 함께 학교로 갔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순이가 번호를 찾았다. 있어요. 제 번호가 있어요. 순이가 뛰며 기뻐했다. 준호도 순이를 안아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아빠처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군인이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순이의 말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순이의 어깨를 감쌌다. 그날 저녁 박상병과 김일병 그리고 전쟁 때 함께했던 전우들이 모두 모였다. 순이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우리 순이가 의사가 된다. 모두가 건배했다. 순이도 주스로 함께 건배했다. 598자.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순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어려운 과목들이었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오늘 첫 해부 실습이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순이가 말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섭지 않았어?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공부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순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준호는 순이가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순이가 늦게 귀가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고 했다. 소아병동에 갔어요. 아픈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순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 순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 되었다. 흰 가운을 입은 순이의 모습을 처음 본 날,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또 울어요? 그냥,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순이가 준호를 안았다. 이제는 순이가 더 컸다. 준호를 안아주는 순이의 품이 든든했다. 아빠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순이는 소아과를 선택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준호는 순이의 선택을 지지했다. 레지던트 생활은 힘들었다.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 그래도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오늘 제가 돌본 아이가 퇴원했어요. 건강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어요.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는 생각했다. 전쟁터에서 구한 한 생명이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구나. 준호도 나이가 들어갔다. 정년이 가까워졌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수많은 제자들이 사회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선생님, 은퇴하신다면서요?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의사도, 판사도, 기업가도 있었다. 모두가 준호에게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교사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은퇴식 날이 되었다. 1991년 겨울이었다.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료 교사들, 제자들, 그리고 순이. 이준호 선생님은 40년간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교장의 송사가 이어졌다. 준호는 단상에서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전쟁, 순이와의 만남, 그리고 평범한 일상들. 607자. 은퇴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을 보니 김순이었다. 그런데 주소가 외국이었다. 편지를 열었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의사 가운을 입은 순이가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빠, 저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의 자원에서 왔어요. 여기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준호의 손이 떨렸다. 순이가 그렇게 멀리 가 있다니. 처음 여기 왔을 때 아빠가 절 구해주신 그날이 생각났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 그들의 눈빛이 제가 어렸을 때와 같았어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아빠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저도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치료하고 있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수술을 해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다. 어제는 전쟁고아 한 명을 수술했어요. 7살 여자아이였는데 저와 똑같은 나이에 부모를 잃었대요. 수술이 성공해서 이제 건강하게 뛸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생크유라고 했을 때 아빠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다시 보았다. 순이 주변의 아이들이 모두 웃고 있었다. 희망이 보이는 얼굴들이었다. 아빠가 절 놓지 않으셨듯이 저도 이 아이들을 놓지 않을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아빠, 은퇴 축하드려요. 4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아빠를 뵐게요. 그리고 같이 그곳에 가요. 아빠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마을. 지금은 평화로워졌을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 겨울날 제 손을 잡아주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 손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온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곧 뵐게요. 건강하세요. 아빠의 영원한 딸, 순이 올림.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준호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낡은 상자를 꺼냈다. 거기에는 전쟁 때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순이와의 첫 사진도 있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순이는 10살이었다.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젊은 준호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호는 펜을 들어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딸 순이에게 내 편지 잘 받았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서 안심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은퇴했지만 할 일이 많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단다.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느낀다. 준호는 잠시 펜을 멈추었다. 무엇을 더 써야 할까? 순이야, 내가 물었던 것처럼 나도 가끔 그날을 생각한다. 눈 내리던 그 겨울날,
무너진 집 속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내가 내 손을 잡았을 때의 그 감촉을 아직도 기억해. 그때 나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너를 구했다. 그리고 너는 나를 구했다. 전쟁의 지옥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게 해준 것이 바로 너였어.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마을에 꼭 같이 가자.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을 거야.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자. 준호는 편지를 마무리했다. 참, 박상병 아저씨와 김일병 아저씨도 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그들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너를 우리 순이라고 부른다. 조심해서 일하고 건강 잘 챙겨라. 내가 아프면 내가 돌보는 아이들도 슬퍼할 거야. 곧 만나자.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케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편지는 닿을 것이다. 마치 그날 전쟁터에서 순이의 손을 잡았듯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싸웠구나.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순이야,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몇 달 후 순이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만난 순이는 더 성숙해져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욱 빛났다. 아빠. 순이가 달려와 안겼다. 준호도 순이를 꼭 안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이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들, 살린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다시 가실 건가? 네, 하지만 그 전에 아빠와 약속한 곳에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준호와 순이는 북쪽으로 향했다. 전쟁 때 지나왔던 그 길을 따라갔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폐허는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했다. 순이가 발견되었던 그곳. 이제는 아담한 농촌 마을이 되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전쟁 때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노인이었다. 혹시 1951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준호의 물음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겠소? 그 끔찍한 전쟁을. 순이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때 이곳에서 구조된 아이예요.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순이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단 말이오? 노인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노인이 그들을 마을로 안내했다. 순이의 어머니가 묻힌 곳도 찾았다.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봐준 것이었다. 순이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잘 자랐어요. 좋은 아빠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가 절 지켜주신 것처럼요. 준호도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마을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논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여기도 이제는 평화롭네요. 순이가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지킨 평화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저 멀리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고마워요. 그때 제 손을 잡아주셔서. 나도 고맙다.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마을을 떠나며 순이가 말했다. 아빠,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 아이가 있어요. 전쟁고아인데 저처럼 말을 잃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치료받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입양하고 싶어요. 준호가 놀라 순이를 바라보았다. 순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준호는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내가 결정했다면 아빠가 돕겠다.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구나.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서 준호는 희망을 보았다. 사랑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것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순이가 잠이 들었다. 준호의 어깨에 기댄 채로 준호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처럼 곤히 자고 있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산과 들, 강과 마을들. 전쟁의 상처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 것일까? 아니야. 준호는 생각했다.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치유한 것이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순이가 눈을 떴다. 벌써 도착했어요? 그래, 집에 가자. 두 사람이 역을 나섰다. 저녁 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준호가 말했다. 저 별 보이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밤에도 저렇게 빛났어. 기억해요. 춥고 무서웠지만 별이 있어서 조금 안심했어요. 일주일 후 순이가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건강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순이가 게이트로 들어갔다.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순이를 보며 준호는 생각했다. 이제 순이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른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순이가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순이는 이제 나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만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전쟁터에서 잡았던 그 작은 손. 그 손은 이제 다른 작은 손들을 잡아줄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 628자. 밤이 깊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반짝였다. 순이야, 잘 지내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순이는 잘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화벨이 울렸다. 박상병이었다. 준호, 순이 잘 갔어? 응, 방금 출발했어. 대견한 아이야. 우리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 거지. 그래, 맞아.
우리 모두의 딸이니까.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순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순이가 사랑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사랑도 계속된다. 전쟁터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것이 기대되었다. 깊은 겨울밤, 이준호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전쟁터, 무너진 집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거기 어린 순이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삼촌, 손.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가자, 순이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꿈에서 깨어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어디선가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한 아이를 살렸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요. 제가 아빠 손을 잡았던 것처럼요.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잡았던 한 아이의 손이 이제는 수백 개의 작은 손들을 잡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후퇴길에서 만난 어린 소녀의 손. 그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